유튜브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김철현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박사 나오셨는데요. 유튜브의 명과 암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건을 살 때라던가 다른 정보를 찾을 때 최근에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주변만 봐도 유튜브를 실제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남한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네.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이 이제 유튜브하고 잘 이렇게 맞물린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의 정통적인 방송들이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넓은 내용들을 다뤄야 된다면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소수 중심, 거기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네. 또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제 구글의 정책이 기존의 어떤 그 플랫폼 사업자는 좀 다르게 수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투명하게 좀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게 연예인이나 정치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나도 유튜브 좀 해봐야겠다 하고 도전하는 분들 굉장히 좀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이 TV 대신에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예. 이용 시간으로는 7시 이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2위인 TV하고 무려 3배 정도 차이 나는 시청률 조사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방송학과 교수로 이렇게 있는데요. 네. 네. 방송학과에 들어온 신입생들한테 물어보면 드라마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본 친구들이 꽤 있어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본 그럼 친구들. 어떤 걸 보는 거죠? 주로 이제 유튜브가 그 자리를 아. 대신 차지를 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이제 매체 파급력이 짧은 시간에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 좀 종속되어 있던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선두적으로 좀 이제 유튜브를 맞아요. 시작을 했고 예. 이제 그게 일반인들까지 가세하고 있고 일반인들로 더 큰 성공을 보이고 있어서 더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유튜브라는 게 또 특별한 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어린 유튜버도 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박막래 할머니처럼 약간 실버 유튜버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좀 노년층 세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50대 이상으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박막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네. 구글 CEO 만나고 유튜브 CEO 만나고 구글 창립자 만나고요. 네. 심지어는 그 유튜브 CEO는 수자는 이분을 만나서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직접. 들어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유튜브의 정신인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예. 우리나라 실버 유튜브의 아주 그 모범적 사례가 되고 계십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년에 유튜브를 한 얼마 정도 봤는지 감이 좀 오십니까? 한 사람당 아니,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요. 국민 전체가요? 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예. 우리나라 앱 분석 업체 와이즈 앱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388억 분을 봤다고 합니다. 388억 분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계산해 보니까 약 7만 4천 년이에요.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예. 어마어마한 시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1위가 50대 이상입니다. 1위가 예, 50대 이상인 거죠? 50대 이상 네네. 26%를 차지했고요. 어. 물론 이제 50대 이상이 50대, 60대, 70대 또 이제 좀 베이비붐 세대는 게 그렇긴 하지만 네. 의외로 50대 이상이 많기 어.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오히려 더 유튜브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10대, 20대 순서고요. 네. 실제로 지자체 산하기관 여러 기관 등에서 실버 유튜버, 장년 유튜버, 5060, 7080 이런 타이틀을 달고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계정을 갖고 운영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매력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튜브가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좀 이 유튜브의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쌍방향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송만 가능했었는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소수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점점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좁고 깊은 방송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정보들이 점점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는 더 이상 동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아니라 검색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고 하는데 이게 다 무료라는 거죠. 근데 맞아요. 사실 무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광고 시청이라는 비율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걸 네. 잘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무료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가 이 다양한 정보 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잘못된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학 정보가 또 검증이 되지 않은 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해외 유튜버가 자신이 이제 말기암 사기 환자로 이렇게 네네. 소개를 하고 펜벤다졸이라는 동물용 구충제를 3개월 동안 복용하고 이제 암이 나았다고 해서 국내 말기암 환자들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 관심이 너무 커져서 국내에는 이 약을 구매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동물원에서 처방해야 되는데 동물원에서 처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네. 해요. 이 약이 뭐 한두 명에게 극단적으로 이제 한두 명에게 어떤 효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약이라는 것은 안전한 검사를 거쳐서 보편적인 그 여러 사람에게 이게 그 효과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런 입증을 거치지 못한 약을 이제 사용하게 된 좀 나쁜 사례고요. 네네. 이런 일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의 파급력 거기에다가 좀 우리 사회에 있는 의사에 대한 불신, 거기에다 이제 말기암이라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공동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소 좀 극단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좀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뉴미디어에서 동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우리나라 방송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조회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무리한 콘텐츠를 그냥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예. 한 BJ가 한 명한테서 하루에 1억 2천만 원어치 아이템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큰 논란이 되었고요. 네. 뭐 어떤 사람은 그 BJ에게 뭐 3천 몇백만 원을 이렇게 선물하고 소원을 들어줬는데 소원을 안 들어줬다 한강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기도 네네.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좀 큰 문제가 됐던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 출신 BJ가 하루에 이제 10억을 받았어요. 한 사람한테. 근데 이제 7억은 아이템으로 받고 3억은 아마 선물로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이걸 선물한 사람이 자신이 이제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바람에 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로맨스 스캠은 아시다시피 그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연인 이제 행동을 하면서 좀 뭐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제 이런 걸 이루는 말인데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찾으려고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편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유튜브에서 밝힌 내용이 1분에 500분 올라온다 그래요. 이걸 다 보고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뭐 그 구글이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이제 전문가들 말을 빌려보면 구글은 어느 정도 이미 인공지능과 이런 딥러닝 같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콘텐츠의 접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더 개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술 개발에는 업체들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개발돼서 영상이 줄어들면 수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좀 나서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유튜브에는 모든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게 그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영화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라는 게 있지만 유튜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린이들이 보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면은 12세 이상으로 사용 연령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좀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6살 어린이가 운영하는 그 보람 튜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팔로워가 480만이더라고요. 물론 뭐 좀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네. 하긴 한데 네네. 이제 이렇게 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100억은 아니고 95억짜리 5층 건물을 샀다 하더라고요. 거의 100억이네요. 예, 거의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가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박수 쳐줄 만한 일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나쁜 사례를 보면 최근에 어떤 11살 어린이가 담배 피는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한테 왜요? 11살에 담배 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도망가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네.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브는 사용하려면 이제 구글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구글 가입자 연령은 만 13세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유럽은 16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부 이제 14세도 좀 있고요. 이제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좀 그 유튜브 출연 혹은 또 이제 구글 가입 연령을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폭력적인 부분, 성정적 부분, 지금 어린이 출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전통 미디어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 이런 부분을 좀 더 청렴하게 잘 해줘야 오히려 1인 미디어들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어린이 출연 문제에 있어서는 유아들까지 뭐 지상파까지 출연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단지 이런 부분에서 부모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연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과연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해외에서는 어렸을 때 그렇게 스타로 조명받았다가 안 좋아진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는 부모 동의가 있어도 어린이 출연이 가져올 예상을 충분히 그 어떤 가능한 범위까지 결과를 고려해서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쟁거리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노란 딱지라고 하는데 먼저 이 노란 딱지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이용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들만 볼 수 있는데요. 노란 딱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란 딱지 이제 옐로우 태그고요. 말고 네. 그린 태그로 해서 녹색 딱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콘텐츠가 올라가게 되면 다 그냥 녹색 딱지예요. 네. 네. 구글의 안내를 보게 되면 이 노란 딱지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유튜브를 공짜로 보는 게 아니라 광고를 봐야 되니까 네네. 당연히 광고주가 원하는 콘텐츠를 구글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구글이 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총 11개인데요. 거기 보면 뭐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 콘텐츠, 마약, 담배, 총기, 뭐 비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일 이 노란 딱지를 받게 되면 수입 제한, 광고 제한이 걸리게 돼서 유튜브의 수입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분명히 논란이 되는 게 있을 텐데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고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인 미디어, SNS 기반 미디어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지 외국 사례를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이 좀 미디어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미디어 교육을 특정 과목이 아니라 뭐 사회, 과학 이런 전 과목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도 197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한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의사였는데 남자 주인공이 왜 의사가 되었으니까 국영수를 잘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너무 대입 위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 교육이 초중고 교육에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협회라는 것도 생겨서 이런 미디어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디어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뭐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큰 자본력 없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미디어 교육을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게 되면 좀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도 1인 콘텐츠가 좀 더 좋은 콘텐츠, 좀 더 깨끗한 콘텐츠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철현 중앙대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와 함께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